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세 번째 로빈이 시작된 첫 경기 23라운드였습니다. 폭우 속 치러진 경기답게 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울산이 시즌 첫 연패를 당했고요. 굳어지는 듯했던 강등권도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이 마침내 이기면서 최하위 탈출의 시동까지 걸었고요. 중하위권도 인천의 승리와 함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3라운드 6경기 볼만찬이 빠르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수원 울산전이고요. 수원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꼴찌가 선두를 잡았습니다. 수원이 마침내 9경기 무승의 수렁에서 탈출했습니다. 상대는 절대 1강 울산이라 더욱 감격적이었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 첫 그리고 홍명보 감독 체제 가동 후 처음으로 연패에 빠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 빡빡한 일정을 보낸 수원이 로테이션을 가등했죠. 이기재, 고승범 등이 벤치에 이름을 올렸고요. 아코스틴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네. 대신 유재호, 전진우, 정승원, 명준재 등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도 변화를 줬습니다. 김영권, 서령우, 박호 등이 빠지고 정승현, 김태환, 김민혁, 황재환, 조현택, 루빅손 등이 베스트 11으로 나섰습니다. 7월 들어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던 수원식 병수볼이 이날 마침내 폭발을 했습니다. 김주원 영입으로 수비의 안정감을 올리고 카즈키 영입으로 미드필드 플레이가 살아난 수원은 이날 마지막 과제였던 마무리까지 선보이면서 선두 울산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압박 좋았고요. 전개시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날 점유율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슈팅수는 11대 10으로 오히려 앞서면서 스코어까지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 39분 정승원의 크로스를 받은 전진우의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수원은요. 후반 28분 뮬리치의 감각적인 오른발슛 그리고 추가 시간 김주찬이 원맨쇼로 쐐기를 박으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KUM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전진 압박시 뒷공간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울산의 트윈타워를 거의 홀로 묶다시피 한 김주원.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수원 에이스 카즈키의 볼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래도 이날은 저는 김주찬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2004년생. 네. 네. 김주찬 시종 폭발력 있는 돌파로 울산의 수비를 흔들었고요. 쐐기골에서는 김병수 감독이 저걸 마치 그 과르디올라가 그 메시 넘맥할 때 그 네네. 표정이었어요. 놀라게 할 정도의 개인기를 선보였습니다. 김주원 이날 팀 내 최다인 2번의 드리블 돌파, 한 번의 키패스 등으로 수원의 공격을 이끌었고요. 수원 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주찬의 폭발로 수원은 22세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울산은 추가 시간 바꾸고 한 골을 만회한 것에 만족을 해야 했어요. 이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한 골은 넣는다. 맞아요. 네. 네. 울산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라인을 올리고 패싱 게임을 통해서 상대에게 균열을 주는 울산식 플레이가 여름만 되면 실종되는 모습인데 최근에 조금씩 간극이 더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홍명보 감독 이날 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서 에너지 레벨을 좀 올리려고 했지만 김영권, 박영우에 대한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네. 물론 아직 2위권과 승점 차가 커서 위기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첫 연패는 내부적으로 느끼는 충격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시즌 첫 위기를 맞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강원과 서울전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경기를 논하기에 앞서서 시점상으로 먼저 진행된 것은 양현준의 이적 발표 코너였습니다. 강원의 대표이사죠. 김병지 대표가 꽁병지를 운영하는 유튜버답게 직접 구단 라이브 유튜브에 출연해서 양현준의 이적을 공식 발표를 했고요. 즉석에서 셀틱과 이적 계약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미 저희도 먼저 보도를 했었고 구단이 오후 6시에 방송을 켠다고 했을 때는 팬들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함 이런 건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었지만 방송에 양현준이 출연한 것은 조금 좀 신선했다.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주간 양현준은 오늘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더 재밌었을 텐데 그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주간 양현준도 끝났는데 이적 소감을 좀 말하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좀 새로운 형태의 오피셜을 낸 것만큼은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양현준은 애초에 서울전까지 뛰고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사복 차림으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뒤에 팬들에게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양현준이 빠진 자리에 유인수를 투입하는 변화를 줬습니다. 유인수가 올해 입단해서 주로 윙백이나 풀백으로 나섰지만 윙까지 원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의 공격성에 기대를 걸었는데 15경기 만에 강원 데뷔골을 넣으면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전반 30분이었습니다. 우측에서 임창우가 팝포스트를 향해 올려준 공을 감각적인 헤더로 득점했습니다. 강원은 윤정환 감독 부임 첫 경기였던 수협전과 비슷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무승 탈출각을 일단 잡았습니다. 경기 양상이야 예상한 대로 서울이 볼 소유권을 높게 가져가고 강원이 수비 후 역습으로 맞설 거란 예상대로 좀 흘러갔는데요. 점유율이 서울 71, 강원 29였습니다.
했습니다. 강원이 확실히 윤정환 감독 부임 후에 득점력은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수비 조직력과 실점 확률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서울도 역시 그런 강원에 고전을 했습니다. 빈틈이 없다 보니 측면에서 단조로운 크로스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강원 수비수 투치선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서울은 직전 라운드에서 7대2 대승을 거뒀던 어떤 기세가 있었는데요. 이날은 김신진, 나상호, 윌리안이 강원식 두 줄 수비에 고전을 했습니다. 서울은 후반에 교체를 하고 나서야 어렵사리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오스마르가 이시영의 우측 크로스를 헤더로 득점을 했습니다. 안익수 감독은 이후에 수비수 이한범을 공격으로 올리면서 일류첸코 트윈타워를 세워서 1점보다는 3점을 노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후반에만 10개의 슛을 쏘고도 한 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도리어 후반 종료 직전 유인수에게 추가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강원은 어쨌거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비기면서 연속 무승이 13경기로 늘어났고요. 수원의 승점 1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은 이번에도 연승에 실패하면서 선두와의 승점 차를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KOM은 연맹 MOM을 따르겠습니다. 강원 유인수 선수입니다. 양 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4개의 슛, 3개의 태클 성공을 기록하면서 공수에 걸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분간 양현준의 대체자로 유인수가 중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광주 대구전이고요. 역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8경기 동안 이어진 달빛 더비의 원정팀 승리 공식이 마침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1대1 무승부. 두 팀의 경기가 무승부로 마무리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6년 만이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무승부 픽을 제외하고 뽑았기 때문에 무승부로 간 게 아니냐. 역시 볼만창의 저주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네, 수원 울산전도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광주는 3경기 연속 무승부, 대구는 4경기 무패, 1승 3무를 이어가는데 만족해야 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 광주는 특유의 4-4-2 카드를 꺼냈습니다. 허율, 이익인 투톱에 이날 명단에서 빠진 이순민과 엄지성의 자리에는 이강현과 주영재가 들어간 게 눈에 띄었고요. 3-4-3으로 맞선 대구는 세징야가 빠지고 대신 이근호가 투입된 게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네. 수비의 핵 홍정호는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요. 광주는 특유의 패싱 게임, 대구는 특유의 역습 축구로 나섰고요. 점유율에서 광주가 74대 26으로 크게 앞섰지만 슈팅수에서는 9대7, 유효 슈팅수 5대2로 대구가 앞선 양상. 기록은 그랬지만 양팀 모두 정작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폭우 때문에 양팀 본연의 색깔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양상의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전반은 괜찮았습니다. 한 골씩도 주고받았고요. 광주는 전반 15분 허율이 터닝 동작 후에 내준 볼을 주영재가 강력한 중거리 원더골을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광주는 이렇게 중거리 슛 맛집인 것 같아요. 그죠? 이후 대구가 반격을 했습니다. 황재원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김경민 맞고 티모의 몸에 맞았고 운이 안 따랐죠.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근호에게 흐르면서 이근호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경기는 동점이 됐습니다. 양팀 이후 승리를 위해서 사려고 다했지만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요. 광주는 대구 특유의 수비에 막혀서 박스한 슈팅이 단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광주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마무리를 노리는 양상의 공격을 펼친다는 거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잘 안 됐고요. 대구는 후반 에드가의 높이와 연계를 틀어막는 이종일 감독의 지시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징야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징야 이날 단 한 차례의 슈팅밖에 날리지 못했거든요. 대구는 홍철까지 다치면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경기가 됐고요. 이날 KOM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원더골 주영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데뷔골이었고요. 그나마 이날 경기에서 가장 시원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고의 6월을 보냈던 광주는 7월 들어서 아직까지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승점 쌓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구 역시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고재현의 부진, 세드가의 체력 저하 겹치면서 역동성이 다소 좀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양팀 모두 이날 결과는 여러모로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전북 수원 FC전이고요. 전북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이 수비로 수원 FC를 잡았다라는 표현 쓰고 싶고요. 방패로. 네, 부임 후 가장 힘든 경기라고 한 페트레스쿠 감독의 말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기어코 승리하면서 어떻게든 승점 3점을 따내는 전북 특유의 단단함을 좀 회복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4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반면 수원 FC는 7경기째 승리하지 못하면서 11위 강원의 추격을 받는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전북은 지난 주중 대전전과 비교해서 3명이 바뀌었습니다. 나나보아탱이 데뷔전을 치렀고요. 문선민, 이동준이 선발 명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수원 FC는 변화의 폭이 더욱 컸습니다. 일단 3백에서 4백으로 전환을 했고요. 라스, 김예성, 오인표, 서승우, 신세계, 박배종, 이용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반 전북
전북의 공세가 강했습니다. 이동준 대단히 이날 컨디션이 좋았는데요.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하면서 수원FC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전반 12분이었죠. 이동준이 결승골을 도왔는데요. 오른쪽을 돌파하면서 크로스를 보냈고 이를 구스타보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수원FC의 페이스였어요. 초반 상대의 공격에 주춤하다가 한 골을 얻어맞은 뒤에 정신이 번쩍 든 모습이었는데요. 수원FC 지난 FC서울전과 달리 확 달라진 집중력으로 볼을 점유하면서 기회를 노립니다. 전북의 수비가 단연 돋보였어요. 정우재, 구자룡, 정태욱, 최철수 라인이 시종 흔들림 없이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데 사실 뭐 전북이 닭공으로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정된 수비력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올 시즌에도 부진한 가운데 수비력만은 여전한 게 전북이었는데요. 리그 최소 실점 기록 중이고요. 그 힘이 유감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중심에는 단연 박진섭이 있었습니다. 우리 와일드 카더. 박진섭은 인터셉트, 차단, 획득 모두 팀 내 1위였고요. 패스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8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첫 골 장면도 박진섭의 차단에서 비롯됐거든요.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을 적절하게 끊어주다 보니 그만큼 수비진이 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정태욱, 구자룡이 지금 거의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박진섭 1차 저지 역할을 잘해주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박진섭 KOM으로 하도록 하고요. 최철순도 로페즈의 공격을 나름 잘 막아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철순이 이름값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엠마킹은 잘하죠. 네. 중앙과 측면으로 간 구자룡의 활약도 좋았고요. 보아탱 선수 이날 데뷔전이었는데요. 나름 클래스 과시했습니다. 왜 페트레스크 픽이었는지 네. 보여주면서 뛰는 양만 좀 늘어나면은 아주 다음 경기부터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창 기자가 현장 갔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봤는데 보아탱 얘기만 한참 했죠. 그러니까요. 이거 은돈벨레인가? 근데 태클할 때 너무 빠르고 맞아요. 패스할 때도 쭉쭉 나가는 패스 네, 있고. 은돈벨레와 캉테 그 사이에 어딘가 있었던 보아탱이었습니다. 전북은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꾸역꾸역 승점을 챙기면서 우리가 아는 전북으로 돌아온 모습이고요. 손FC 비록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전 대패의 휴유증을 씻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경기는 시종 손FC가 주도를 했거든요. 일단 나름 포백이 잘 돌아가면서 밸런스가 잘 맞는 모습이었고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볼은 그래도 잘 돌았고 선수들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수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어느 정도 최근 흐름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은데요. 포항은 홈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면서 3경기 만에 승리를 했고 제주는 연속 무승 경기가 8경기로 늘어나면서 좋지는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포항은 가용 가능한 자원 중 베스트 전력, 뭐 제카라던가 김승대, 고영준, 백성동, 오베르단 그대로 출격했습니다. 제주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임채민이 컨디션 문제로 빠졌고 김호규, 연재훈, 이주용이 3백으로 나섰고요. 유리 조나탄이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포항이 빠르게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16분 만에 김승대와 고영준이 선제골을 합작했습니다. 제주의 클리어링 미스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돋보였는데요.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 뽑힌 고영준은 5월 29일 전북전 이후 6경기 만에 시즌 7호 골을 넣었습니다. 포항이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35분 백성동의 슛이 골대를 강타했고요. 근데 이기고 있는데도 김기동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에만 2번의 결정적인 역습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반은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후반 9분 제주가 빠르게 동점골을 넣었는데 유리 조나탄이 집중력 있게 공을 낚아채서 크로스를 올렸고 김주공이 헤더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는 기세를 탔는데요. 25분 연재훈이 코너킥에서 헤더로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주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었는데 역전골 이후 2분 7초 만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줬고 그랜트가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41초 뒤에 역습 상황에서 완델손과 제카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완델손이 결국 역전골이자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습니다. 뭐 제주의 반격이 시작되지만 김승섭의 슛이 황인재에게 막히고 그리고 이날 계속해서 다리 쪽 통증을 호소한 유리 조나탄이 교체되고 그런 악재가 쌓였고요. 포항은 제주 공세를 잘 막은 뒤에 추가 시간 김승대가 기습적인 쐐기골을 넣으면서 4대2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KOM은 완델손으로 하겠습니다. 심상민의 장기 부상으로 지금 레프트백을 맡고 있는데요. 이날은 뭐 과장을 좀 보태서 레알 시절의 마르셀로처럼 공수에 걸쳐 큰 영향력을 선보였습니다. 뭐 경기 후에 김기동 감독이 얘기하기를 뭐 수원전 끝나고 많이 혼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김기동 감독이 한국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뭐 혼나니까 좀 더 잘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완델손은 앞으로 5경기만 더 뛰면 포항에서만 K리그 1 100경기를 네, 돌파합니다. 뭐 현역 외인 중에는 뭐 세징야, 에드가, 오스마르 그 외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문 기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천 대전전. 인천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인천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네, 지난 겨울 전력 보강을 착실히 해서 뭐 아챔권에 도전할 만한 전력이다. 뭐 조성환 감독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뭐 기자들도 예측을 높은 순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아직 이 단어를 꺼내긴 뭐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볼 땐 UTU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승점 10점을 따내면서 아랫동네에서 지금 중간 동네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뭐 다득점 때문에 9위지만 7위인 대전, 8위 제주와 승점 동률이고요. 3위 서울과의 승점 차도 7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격차고요. 인천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대전전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은 이날 라인업 보면 공격진의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잠깐 고베로 떠났다가 돌아온 무고사가 뭐 이제 부상 여파로 당분간은 복귀전을 치르지 못하는데요. 여기에 뭐 김보섭이 부상을 당했고 천성훈도 뭐 컨디션 문제로 빠지면서 은포크 제루소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전반 중반 에르난데스까지 투입하면서 결국은 외인 공격수에 좀 힘을 준 라인업이었고요. 이명주는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은 새롭게 영입한 라트비아 공격수죠. 구텍. 플레임은 블라디슬라프스 구트코프 스키스.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 그냥 키스로 하자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구택으로 했고요. 등번호 99번을 달고 선발로 투입했습니다. 69분 동안 공중볼 경합이 8번, 그중에서 4번 성공할 정도로 이민성 감독이 공격수들에게 요구하는 적극성은 확실히 보여줬지만 뭐 데뷔전 데뷔골과 같은 꿈의 데뷔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전은 이전 5경기에서 모두 비기면서 어쨌거나 연속 무승부를 탈피하기 위해서 주중 경기 일정까지 고려해서 8자리를 선발 바꿨지만 큰 효과는 좀 없었습니다. 전반 임덕근의 예기치 않은 부상에 따른 교체 여파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날 양팀 슈팅 수는 7개, 그리고 유효슛 4개 똑같았습니다. 점유율도 인천 기준 49대 51. 결국은 뭐 비슷한 찬스를 누가 잘 살리냐 싸움이었는데요. 이 싸움에서 바로 인천이 앞섰습니다. 후반 38분 에르난데스의 크로스를 제르소가 논스톱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여기에 에르난데스가 지난 울산전과 마찬가지로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올 시즌 4골을 모두 후반 30분 이후에 넣었습니다. 클러치 능력이 좋네요. 네, 지금 시우 타임이 잠시 임대를 가했잖아요. 들어갔죠. 네, 그래서 뭐 에르난데스 타임이 지금 다시 작동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KOM은 2골에 모두 관여한 뭐 김도혁도 그렇고 에르난데스 좋았지만 제르소로 하겠습니다. 뭐 시종일관 대전을 괴롭혔고요. 6경기 만에 골까지 넣었습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더 잘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 어떤 슬픈 사연까지 좀 공개를 했었는데 무고사가 입단을 했는데 무고사가 못 뛰고 있는데 입단한 이후에 2경기 연속 귀중한 첫 연승을 거두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무고사 효과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대전은 최근 11경기까지 범위를 넓혔을 때 단 1승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약간 2%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후반 집중력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3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